예, 안녕하세요. 저는 궁궐과 이렇게 종묘에서 한 20여 년간 이렇게 문화 해설을 했던 오정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궁궐과 궁궐 사람들 일하는 그 주제로 해서 이제 24강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많이들 지금 이제 궁궐과 이렇게 종묘 그리고 이 도성 안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알고 좀 더 그 가치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궁궐과 궁궐 사람들이란 큰 주제에 고려말 전국과 조선 건국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성 안에는 5개의 궁궐과 종묘가 있는데 그 전에 조선이 건국되고 그리고 또 이 건국이 됐다라는 것은 또 그 전에 고려 말에 국제 정세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젊었을 때 학생 때 역사책에서 배웠던 고려 말 때 국지상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려 말에는 상당히 백성들이 살기에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무신 정권이 한 100년 정도 있었죠. 그리고 또 몽골의 항쟁을 28년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살기가 아주 척박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거의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대외적과 대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외적으로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홍건적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중국에서는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원나라에 저항하는 난을 일으켰던 세력이 홍건적이었습니다. 홍건적들이 이제는 수수에 좀 밀리자 고려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고려로 피시를 왔는데 홍건적이 원나라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려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사륙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홍건적이 아래 남쪽의 원주까지 밀려올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 당시 공민왕은 개경에서 안동까지 피난을 갈 정도였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은 홍건적이 우리 백성들을 구워 삶아 먹었다. 그렇게까지 묘사가 돼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그만큼 무자비하고 잔인한 짓들을 홍건적들이 우리 고려 백성들한테 저질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왜구들이 이 남에서부터 서해안, 그래서 의주까지 올라와서 또 약탈을 또 자행했습니다. 내륙까지 옥천, 남원까지도 이렇게 들어와서 또 이 사륙과 약탈을 저질렀고요. 그러니 당시 고려 백성들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옥에 사는 같은 그런 이 대내적 대외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바로 이 고려 말 정세였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좀 국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은 오히려 이거 왕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피난과 이런 거에서 급급했던 시기가 이 고려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려웠던 시기였던 거였죠. 그런 와중에 또 왕실은 또 어땠느냐? 왕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가 이제 24대 원종, 그래서 공민왕까지 그럴 때가 상당히 원의 친원 세력들이, 친원파가 왕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대 원종서부터 좀 친원 정책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원종은 스스로가 자진해서 자기의 딸을 그 당시 원나라 세조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것도 자기가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왕권이 너무나 약화되기 때문에 이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그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원종이 스스로 호복,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나라들이 입었던 의복을 입게 되고요. 또 변발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거의 뭐 친원 정책에 완전하게 그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뒤부터 그 자기의 아들을 걸기군 그 세조의 딸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부터 충렬왕이 25대인데 그 25대부터 충자를 붙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고려 말에 그 충자 붙는 왕들. 그래서 25대 충렬왕서부터 30대 충정왕까지 충자가 붙으면서 원나라에 충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미로 그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 나타난 그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이 공민왕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그 누구와 결혼했냐면은 그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의 7대손, 그 7대손이 노국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주입니다. 그 노국 대장공주라고 하는데요. 그 노국 대장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 공민왕도요. 하지만 이 공민왕은 10살 때 그 원나라에 그 인질로 볼모로 잡혀가서 한 10년을 살게 돼요. 그래서 10년을 살게 되기 때문에 원나라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노국공주는 그래도 공민왕과 이렇게 뭐 어떤 그 정략 결혼을 비록했지만 사이가 나쁘거나 반고려를 그 정책을 피거나 그러지 않고요. 상당히 친고려의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네, 당시 공민왕이 그 왕으로 있었을 때 그 당시의 왕실은 뭐 그 전부터 마찬가지였지만은 친원파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그거의 관직과 특히 인사권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충성하는 또 그 관직의 그 자리를 친원파로 또 다 자리를 메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거의 뭐 허수아비 그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공민왕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개혁하고자 이제 노력을 했던 군주이시기도 합니다. 그 친원파의 거두였던 기철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막강한 그 인사권과 군사력과 어떤 그 힘을, 그 권세를 쥐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철이라는 그 여동생이 공료로 그 원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공민왕 이전에 또 원종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원나라한테 공료, 뭐 곡물 그리고 환관들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 많은 재물들도 보냈고 또 공료들은 그 노예나 또는 그 궁녀로서 끌려가게 되고요. 또 고려 시대 때 환관들은 상당히 현명하고 총명하다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내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려 환관들은 상당히 엘리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환관들을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원나라로 많이들 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철이라는 여동생이 양반집이 아니었는데 이제 원나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궁녀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려에서 글로 갔던 환관이 황실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었는데 또 고려의 환관도 자기들의 또 어떤 힘, 막강과 그런 세력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이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끌려갔던 공녀 중에서 뭐 미모도 뛰어나고 뭐 교양도 있고 했던 기철의 동생이 눈에 띄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를 발탁을 해서 황제, 그 당시 순제의 다과를 맡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중을 들다가 황제가 궁녀가 마음에 들어서 후궁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황후까지, 조선으로 말하면 왕비가 되는 거죠. 황후까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의 뭐 원나라의 두 번째 어떤 서열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고려에 있었던 기황후는 자기의 동생이 그 위치에 가게 됐으니 이 고려에서 얼마나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공민왕이 과감하게 기철을 처형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없어야 그 다음 이 친오파들을 제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그 친오파들을 이제 유배시키고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그 결단력 있는 왕이기도 했어요. 그래야지만이 이 고려 말에 어떤 그 자기들의 왕실 그리고 고려를 개혁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공민왕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문벌 세력들한테 이제 다시 또 이제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민왕은 또 상성 총관부도 탈환하고요. 천령 이북쪽의 고려 영토도 회복시키고는 아주 그러한 공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원나라에 있었던 황후, 이제 기황후라고 합니다. 성의 기실에서 그 기황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기 오빠를 고려에서 처형을 했는데 그 당시 제후국이라고 고려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황후는 약 8년 뒤에 이 원 군대를 이 고려에 보내서 공민왕을 격파시키려고 이제 군사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시 또 그 군대를 막아냈던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성계와 최영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왜구나 홍곤조 그런 이 원나라의 군대 이렇게 막 동서남북에서 외국 군인들을 격파시켰던 것으로서 유명했던 장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는 이 두 장군이 어떤 무적의 장군으로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추앙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공민왕이 자기가 이제 이 많은 반원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개혁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막힘이 생기고 제대로 또 이렇게 발휘도 못하게 됩니다. 가장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어떤 그렇게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또 원인은 그렇게 사랑했던 노국 공주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뒤로는 자기가 앞에 전면부로 나서지 않고 이 신돈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신돈이라는 승려를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친원파가 제거를 됐어도 귀족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들 자리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또 친원파들이 이제는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신도는 상당히 그 당시에 귀족 세력도 아니었고 또 불교계에서도 주류 세력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미천하게 봤었고, 또 이 신도이란 출신도 상당히 어떤 여종에서 그 당시 막 그랬지 않습니까? 출신에 의해서 어떤 신분도 정해지는 시기였으니까. 그리고 고려말 같은 경우는 스님들도 이 왕실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커다란 종단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이 상당히 높은 직에 계신 분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다시 또 신돈이 이제 어떻게 해서 발탁이 돼가지고 공민왕이 신돈에게 자기가 못다 이루었던 꿈을 이루고자 모든 개혁의 권한을 이제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돈은 딱 등용이 돼가지고 권력을 이제 장악하게 되니까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토지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문세족들이 어느 정도의 땅을 갖고 있었냐면은 이 고려서에 나오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 농사 짓는 이런 농부들이 자기 땅을 송곳꽂을 땅만큼도 없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 기록에. 그러니 얼마나 좀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게 한 경작지에 토지 주인이 7, 8명이나 됐다고 해요. 한 명이 경작하는 토지에 7, 8명의 주인이, 이게 권문세족입니다. 근데 그 7, 8명이 또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조세로서 이거를 또 내야 돼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접대비, 경비, 운송비 그런 것들까지 모조리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상당히 먹고 살기는 것도 어려운 그런 또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신돈이 토지 개혁을 실시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땅들을 모두 뺏어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 신돈은 성인으로서 다시 순항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권문세족과 그런 그 친오파에 남아있던 세력들이 얼마나 그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래서 신돈을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내쫓고 처형시키려고 그 혈안이 돼 있었겠죠. 그렇게 그 신돈은 상당히 백성들로부터 상당히 그 왕보다도 더 막 인정받는 어떤 그러한 그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돈도 결국은 공민왕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그 권문세족의 그 어떤 그 저항과 세력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뭐 그랬겠죠. 하지만 신돈이 그 받는 어떤 그 죄목들은 영모죄하고 추문이에요. 그 영모죄는 신돈이 그 나라를 고려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다 이런 그 투소가 이제 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이제 신돈을 이제 처형하게 되는 거고 또 상당히 뭐 신돈이 뭐 이 절에 온 그런 그 아녀자들을 뭐 겁탈도 하고 막 그러한 이 소문들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그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제목으로 해가지고 신돈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그리고 봐서 공민왕도 뭐 3년 뒤에 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시해되는 거죠. 그거는 이 자제위라는 그 어떤 그 친위부대, 공민왕의 친위부대를 만들었었는데 그 자제위에 의해서 다시 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영화로서 또는 이제 많은 이야기로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공민왕이 남색을 좋아해서 그 자제들과 함께 막 난장을 하면서 변태적인 삶을 살았다. 뭐 이런 것들 영화나 드라마나 또 이 책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고려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고려사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조선이 지어지고 나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 조선이 그 입장에서는 고려 말이 얼마나 풍기문란하고 또 고려 말이 얼마나 국제적으로도 또 어려웠던 것을 강조하려는 게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온 책임이지요. 그런데 자제위는 어쨌든 양반의 자제들로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친위대로 만들었고 그 일부 역사학자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자제위들은 신돈이 이루지 못한 신돈에게 어쩔 수 없이 신돈을 처형시킬 수 없었지만 다시 한번 고려를 개혁시키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인사들로 꾸린 게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민왕마저도 그렇게 불행하게 고려 마지막에 개혁을 위해서 고려를 다시 한번 왕권 강화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렇게 실패를 하면서 고려가 이렇게 무너지는 몰락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조선이 건국하는 것들이 태조 이성계가 갑자기 어느 날 군사력이 강해져가지고 그냥 무슨 어떤 천지신명을 받아서 조선을 건국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훅 나타나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상황이 백성들로부터 고려 왕조가 등져지고 또 홍건적이나 왜구들이 그렇게 완전히 도륙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살 수가 없고 그런 와중에 그 당시 친원 세력이 아니었던 좀 올바른게 국가를 운영하고 새로운 개혁을 원했던 신하들, 무신들이 이성계와 결합이 돼서 이제 조선을 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결단은 했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문벌 귀족의 그 최형 그리고 이성계 이런 그 두 전쟁 영웅이 이제 그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최형은 고려 그 최고 관직인 그 문화시중 이런 직책을 갖고 있었고요. 또 이성계는 이 변방에 다니면서 상당히 그 무적 그 백전백승의 그런 장군으로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또 이 드라마나 사극 보면은 뭐 활을도 잘 쏘고 뭐 하여튼 상당한 그 출중한 외모를 가졌고 이렇게 많이 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로 상당히 이성계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선두에 서서 전쟁 최용 장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장군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왜구나 홍고 쪽도 물리치고 원나라에서 보낸 그 군대들도 물리치는 그런 그 군인이었죠. 또 이성계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랬던 두 장군이었는데 둘 사이가 갈라지는 틀어지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화도 해군이었죠. 그때 최영 장군이 이제 그 당시에 원나라가 세력이 약화되고 명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들의 힘이 점점 좀 강해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원나라는 북원이라는 나라로 조그맣게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명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북경에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최영 장군이 이 요동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토, 고구려의 영토인 요동을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정벌해서 차지하자라고 최영 장군은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영 장군이 거기를 고구려 땅 영토를 이 기회에 차지하면 우리 고려 땅이 더 커지니까 그렇게 내다봤고 이성계는 이 명나라가 이제 세력이 이제 또 커지고 그런 거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판단을 짓고 아니다. 고려 땅만 계속 지키고 있으면지 거기는 너무 가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최영 장군이 더 관직이 높았기 때문에 최영 장군이 이성계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군 도통수, 작은 도통수 뭐 이렇게 막 또 많은 군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압록공 하류의 작은 섬인 위화도에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또 환경도 안 좋았어요. 여름철이기 때문에 장마였고, 그래서 막 땅에 전진하는데 또 힘들었고, 또 식량 보급도 제대로 안 돼서 굶어 죽기도 하고, 막 그래서 뭐 사대 불가로운 그런 명분으로 인해 가지고 전진하지 않고 거기서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종의 개경에 이제 회신을 이제 서신을 보내 가지고 이제 진격을 멈추고 회군하게 해달라. 도저히 지금은 우리가 이 명나라와 싸움을 하기에는 불가하다. 판단을 쓴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지만은 최영은 거부하고 회군을 거부하고 계속 가서 이제 싸우라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부하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니까 어땠으면 좋겠느냐 해서 어떤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조종이 권무세조기에 휩싸여 있어가지고 제대로 어떤 판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왕조를 다시 구하고 신하들을 옆에 있는 간신들을 다시 척결하게 해서 우리는 회군을 결정한다 하면서 이제 개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개경을 지키고자 하는 최영 장군과 그리고 다시 회군에서 들어온 엄청난 부대와 결국은 당연히 이성계가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가 이기고 최영 장군도 곧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같이 홍공원적과 외국과 이렇게 원나라와 이렇게 같이 싸웠던 두 장군이 이제 다시 이제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사에 의하면 이성계 장군이 최영 장군을 이제 처형시킬 때
울면서 잘 가시라 하면서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그때 73세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우리 무속신앙에서는 최영 장군을 지금도 이 신당에 모시고 있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결국은 그렇게 같이 싸웠던 또 전우였던 이성계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억울한 어떤 희생을 했겠어. 많은 무속인들이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모셔져 영정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음식물을 바치고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지금까지도 최영 장군이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무신들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신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문신들이 또 이제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신돈이 아까 토지 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농민들한테 토지를 나눠줬고 또 한 가지 큰 일을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왕실의 이 매각 매직을 통해서 들어왔던 친원 세력들 그들을 이제 그들을 말고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이제 이 왕실의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신돈이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 제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과거 제도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신돈이 강력하게 과거 제도를 정비해서 이제 그들에서 인재를 선출해서 등용을 시켰고요. 또 성균관을 다시 이제 중건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 학생들을 키워서 이제 시험만 이렇게 보고 하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부정들도 많고 아는 사람을 통하고 또 뇌물을 좀 뽑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균관이 그전에 있었지만 이 성균관을 갖다가 다시 중건해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인재를 배출해내는 거예요. 신돈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도존, 정몽주, 하륜,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기존 세력에서 편성돼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동안 친원파들이 고려에서 국가보다 자기들이 재물 모으기에 했던 그들을 보고 이제 자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토지의 주인이 7, 8명이고, 또 이 토지가 얼마나 많냐면은 산과 내를 경계로 했대요. 산과 내 사이가 다 하나의 권문세족의 땅이었어요. 그게 전국 고려를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문세족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토지를 산과 내를 한 경계로 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가 땅을 얻고 모두가 사전으로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재물을 갈취하고 소유하게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자란 이들이 신진사대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반감하고 그들의 어떤 저항하는 어떤 입장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학문으로서 성리학을 선택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성리학을 성균관에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배워서 배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어떤 나라는 이 태평성대한 세상을 에 대한 이념 그리고 그러한 정치를 펼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색이란 분이 원나라의 과거에 응시해서 그 원나라에서 관직을 맡고 벼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려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한 명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정도전, 정몽주 이러한 사람들이 이색의 그 문화생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색이 제자들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색 같은 분은 유교에 입각해서 그 성리학을 그 배워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불교, 도교가 이 고려에서 상당히 그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이 종교적 입장에서는. 그런데 유교라는 것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 또 그 유학에서 어떤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 어떤 그 기본 윤리, 유교의 덕목인 인의의 지신 이런 것들 백성들에게 다가기 쉬운 이런 것들이 정치의 어떤 기본 윤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니 얼마나 새로운 그 당시의 사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유생들이 이제 모이게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리학을 정신임으로 삼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진 사대부들이 그 과거 그 시험을 통하고 성균관을 통해서 이제 조정에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실의 분위기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성계는 정도전, 정몽주 이런 또 문인들과도 같이 그 왕실에서 주요한 관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게 되고 함께 의기가 투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와 문이 또 겸비해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나라를 이제 그 만들려는 그런 준비 토대가 이제 되는 것이죠. 고려 말에 이러한 그 상황이 이제 그 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전은 우리가 조선을 개국할 때 사실은 설계자였죠. 어느 정도 정도전은 급진 개혁파였냐면은 그 아까 신도는 토지 개혁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도는 처형되고 고민왕도 이제 그 시해돼서 이 처형됐기 때문에 이 친오파들이 또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최영과 또 그 이성계 장군이 이제 중앙 관직에 이제 그 들어오시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전도 이제 그 과거에 그 급직을 해서 이제 이 또 중앙 관직의 정사품을 맡게 해서 들어오게 되고 해서 이제 이 왕실 조정에는 이렇게 이제 두 파가 서로 이제 그 힘을 갖고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도전은 이 가장 중요한 건 이 토지를 계획해서 백성들에게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있게 해줘야 된다.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은 이제 그 더 이제 급진적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고, 그들에게 이제 그 조세들도 한 10분의 1로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예전에 이제 그 역사 시간 때 배웠던 그 토지개혁에서 과전법, 이 과전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국토가 사전으로 이 권문세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도로 다 뺏어가지고 백성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관직에 있던 그 관리들한테는 이 녹봉으로서 이제 주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그 채택되지 못했어요. 너무나 급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대에서 공산주의들이 했던 정책이잖아요. 토지를 몰수하고 다시 인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미 정도전이 그것을 강력하게 고려 말에 주장했던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거는 거의 이 왕이 이 토지의 주인인데 그 당시 이런 백성들에게 나눠주자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토지 계획을 실시했지만 그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실패해서 반쪽짜리가 되게 되는 것이 이제 되게 이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정몽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유교를 보급해가지고 그 학교를 통해서 우리 이제 그 고려의 그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이런 사상을 전파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알고 있는 제사, 유교식 관습했던 제사도 지금 이렇게 도입됐던 게 바로 정몽 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 있던 거고요. 하지만 이 정몽주는 이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에 의해서 이제 또 이 선주교에서 이렇게 자객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온건 개혁파였지만 그 또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방원이 또 다음에 정도전도 죽이죠. 처형하죠. 그래서 같이 이성계와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는 또 잔인한 또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08년인가 7년도에 그 개성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북쪽에서도 이 선주교의 그 정몽주가 죽었던 이 자리에 다니지 못하게끔 이 돌로 난간을 치고 그 옆에 사람은 다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북에서도 정몽주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존경하는 의미로 저기에 그 비에도 써 있고요. 이렇게 지금도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선주교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려 말의 분위기는 이랬던 거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조선개국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은 그래서 이성계가 1390년에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제 사실은 고려 말 공양왕한테 선의를 이어받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새로운 나라 선포하고. 하지만 조선이란 나라를 재가를 받은 건 그 다음에 해에 또 명나라한테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해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반포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한양을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복궁, 종묘, 사직단, 도성을 만들게 되고 한양, 그 당시 또 이름이 한양이었어요. 이 서경은 평양은 서경, 동경은 경주, 그리고 한양은 남경이라고 불렀을 때였죠. 그래서 그 한양부를 이제 한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그래서 사실은 행정구역 명칭은 한성이에요. 하지만 한양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사대원도 만들고 이렇게 또 그 이방원이 그 정도전들도 이제 세력도 제거해서 모두 없애는 그런 게 됩니다. 또 1399년에 정종이 또 다시 개용으로 천도합니다. 다시 개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2차 왕전이 끝나고 나서 태종이 한양으로 또 다시 재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양을 오게 되는 거죠. 또 한양이 오게 되는 또 이런 거는 당시 이제 천도 후보지예요. 이제 이거는 그 당시 처음에는 계룡소환을 내려가려고 했었다가 이게 풍수상 안 좋다고 해서 1년 동안 계룡산에서 궁궐을 짓다가 중지하고 다시 무악, 한양, 적성 이런 곳에서 이렇게 천도 도읍지로 물망이 올랐다가 최종적으로 한양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 되는 거죠. 한양의 수도가 된 지리적인 이유 같은 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뒤에 산이 북한인수, 배산임수로 산이 있고 앞에는 한강이 흐르고 가운데는 평지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장 최종의 적합지 그리고 풍수상 길지로도 예전부터 그 고려 말 공민왕이나 또 우왕이나 이분들이 한양에서 와서 궁궐도 짓고 막 이럴 정도로 상당히 그 당시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궁궐과 도성이 한양에 이렇게 건설이 이제 정도전이 한양을 설계하고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해동지라는 그림인데 보시면은 한양의 가운데 있고 뒤로는 북한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낙산, 남쪽으로는 남산, 동쪽으로는 낙산, 남쪽으로는 남산, 그리고 서쪽으로는 인왕산 이런 내사산이 있고요. 그 밖으로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산, 그리고 동쪽으로는 용마산, 남쪽으로는 관악산, 또 서쪽에 용마산 이렇게 내사산과 외사산 8개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을 막기도 좋고 또 가운데 한강이 흐르고 해서 상당히 좋은 입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던 곳입니다. 저 그림은 1740년대 그림으로 아직까지도 한양의 궁궐들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 한양 제천도를 하게 된 어떤 그런 이유를 좀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나면 좀 웃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태종실록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과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제천도를 태종이 해야 되는데 이미 한양에는 궁궐들 경복궁에 지어지고 종묘 사직도 만들어져 있고 이 개경에는 이미 그 당시 고려 말의 그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조 이성기한테는 신진사대부, 신진 세력과 개혁 세력과 함께 한양에 내려가서 새로운 도시로서 새로운 어떤 그 나라를 건설하고 왕권을 다져야 됐어요. 그런 것들 좀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한양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어떤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를 옮겨서 다시 한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로 이제 가서 하는데 명분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내려와서 그 신하들과 함께 종묘를 갑니다. 종묘를 가서 그 종묘에서 이제 그 어떻게 옛 사람들은 했느냐 했더니 중국에서도 척전을 동전을 던져서 점을 쳤다. 그래? 그 고려도 그렇게 해서 태조 고려도 그렇게 해서 그 개성의 개경을 그 수도를 정했다. 그러니까 태조성이가 그래? 그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종묘에 가서 이제 상에다가 동전 3개를 던집니다. 그래서 던졌는데 이제 3군데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송도, 개경, 그대로 남아 있느냐, 무악, 지금의 신촌에 있는데 연희동에 있는 신촌, 그리고 이 한양 이렇게 3군데를 생각하고 이제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의 한양이 2길 1흉 그래가지고 2개가 좋고 1개는 나쁜 거로 나왔고 나머지 2 후보지는 2흉 1길 그래서 2가지가 흉이고 1가지가 좋은 거로 나왔기 때문에 태종이 그 던져서 척전을 동전을 보고서 그 수도 한양으로 정할 테니 이제는 아무에게 하지 말아라. 어떤 후에 병고 있어도 다시 이의를 달지 말아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정하는 거예요. 결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태종이 창덕궁, 지금의 창덕궁도 종묘에서 척전을 통해서 결정된 게 한양 제천도가 된 것이고 이제는 한양의 수도로 하고 조선이 한 560년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창덕궁도 이궁을 짓도록 명하여서 창덕궁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양 제천도는 이렇게 연으로 해서 다시 오게 됐던 것입니다. 자, 지금 방금 이렇게 돈좀을 쳐가지고 도읍을 정했다고 사실 말을 했지만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된 건 아니고요. 아마 이 신하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의 어떤 그 정당성을 만들고자 이렇게 그 이벤트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한양의 수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 정말 운으로 맡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래서 이 한양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 서울이 이 한양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600년 동안 수도로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제는 이 조선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묘 사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